오늘 방송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스위스처럼 될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꿈 같은 성취입니다. 2003년에 이건희 회장이 제2 신경영을 추진하면서 1만 달러를 넘어가지고 2만 달러로 가자 하고 역설을 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2만 달러는 2006년에 넘어섰고요. 2017년에는 3만 1,600, 2018년은 3만 3,300달러, 2019년은 조금 떨어졌어요. 3만 1,800달러가 됐습니다. 소득이 높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것보다는 훨씬 좋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취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스위스, 싱가포르처럼 6만 달러, 8만 달러를 성취해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처럼 반짝 3만 달러를 넘었다가 2만 달러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을 넘는 일입니다. 점쟁이 영역에 가깝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사례들로부터 이 개략적인 패턴을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1960년 이후에 3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달성한 나라들을 관찰해보면 4가지 유형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미국형입니다. 2019년 1인당 소득은 6만 5천 달러입니다.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꾸준합니다. 홍콩도 비슷한 패턴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굴곡은 있었어도 지속적 성장을 유지한 경제입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형입니다. 급성장과 정체를 반복해 가면서도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2019년 1인당 소득 8만 2천 달러,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됐습니다. 스위스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온 나라로는 아일랜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형입니다. 1995년까지 급성장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인 4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더 올라가지 못한 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멈춰선 소득 수준이 4만이 아니고 3만 달러 그 수준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형입니다. 2002년 유로존 가입 이후에 급성장을 해서 2008년에는 3만 2천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후반 국가부도 위기를 당한 후에 소득은 급격히 추락을 해서 지금은 3분의 2 정도인 19,600달러가 됐습니다. 반짝 성장 후에 곧바로 추락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3만 달러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성장 후에 추락했다는 점에서 베네수엘라도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004년부터 소득이 급증을 해가지고 2011년에 12,000달러가 됐고요. 그게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떨어져서 2019년에는 5분의 1 수준인 2,500달러가 됐습니다.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소득 성장 경로는 미국과 비슷합니다.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고 드디어 3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경로는 스위스, 미국, 일본, 그리스, 베네수엘라 중 어느 나라를 닮게 될까요? 앞에 간 나라들로부터 답을 구해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를 막론하고 각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스스로 집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도 국가가 잘 보호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미국 같은 나라들도 분위기 비슷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스위스조차 중앙은행이 기업 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긴급조치일 뿐 평소에 개별 기업이나 개별 노동자 차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일은 드뭅니다. 무엇을 하든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그 결과도 각자가 책임입니다. 스위스를 둘러보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가 우리와 참 다르다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호수에서 수영하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호수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아무 곳에나 옷을 벗어놓고 그저 수영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아주 위험하지요. 하지만 수영 금지나 주의 표지 같은 것조차도 없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에서 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이 아주 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밤 10시 이후에 화장실 물 내리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 내리는 그 소음 때문에 아래층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 하지만 남에게 피해가 없다면 무엇을 하든 당신 자유다 라고 하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죠.
이런 삶의 원칙이 경제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또 유연한 자본시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제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오르내립니다. 스위스형, 미국형 나라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국민이 남 탓, 나라 탓 안 하고 각자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적응이 빠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사양 산업을 털어내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의 유연성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반대입니다. 노동자든 기업이든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남 탓하고 국가에 손 벌리기 바쁩니다. 그러니 갈등은 커지고 삶은 점점 더 가난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가가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덕분에 국민은 얼마간 편안함과 행복감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곧 불황이 닥치고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스위스, 미국 시스템과 정반대입니다.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은 스위스와 그리스 그 중간쯤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나라별 분위기의 차이는 경제 자유지수라고 하는 것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매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자유지수를 발표합니다. 기업 활동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세금 부담이 얼마나 낮은지, 노동시장에서 해고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수출입은 얼마나 개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입니다.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높다는 것은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사례로 들었던 나라들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미국형과 스위스형에 속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자유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홍콩이 2위, 스위스 5위, 아일랜드 6위, 싱가포르 1위입니다. 시장경제 종주국이라고 말하는 이 미국도 17위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 스위스나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의 경제자유가 어느 수준인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죠. 다만 그 중에서 홍콩은 최근에 이 중국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일본형 국가들의 경우에 앞에 두 유형의 국가들보다 경제자유지수가 낮습니다. 일본이 32, 이탈리아 74, 스페인 58입니다. 이 나라들은 특히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불황이 닥쳐도 해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전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도 힘들고 세대 교체도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폐해를 정부가 돈을 써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국가 부채도 많이 쌓이는 거죠. 그리스는 경제자유지수가 100등입니다. 이 나라는 규제도 많고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해고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지요. 일자리를 못 찾는 노동자들, 그들은 공무원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179등입니다. 180개 나라 중에 180등은 북한인데 바로 그 앞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정부가 시민의 것을 마음대로 뺏어가는 나라, 권력을 잡거나 권력에 잘 보이는 자는 뭐든 가질 수 있지만 권력이 없는 자는 뭐든지 뺏길 수 있고 또 자유도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 때문에 경제도 당연히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일을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25위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경제자유지수가 상당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그 덕분에 미국형으로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시절 정도만 경제자유를 유지해도 3만 달러 수준은 그럭저럭 유지할 것이고 1, 2% 정도 성장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안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매우 의문입니다. 민노총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인처럼 되어가는데 기업하는 사람은 죄인처럼 다루는 분위기가 아주 넓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위 개혁 입법들이라고 하는 게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자유는 있어도 비즈니스를 할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추락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형일까요? 베네수엘라형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긴 했어도 그래도 민주주의는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과 더불어서 대중 독재 체제로 변해갔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반대파 국민들을 탄압하고 재산을 뺏는 체제,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비슷해가고 있습니다. 폭력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권력자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리스보다는 베네수엘라형으로 변해가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대중독재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의 성향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불행한 나라였던 것이죠.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수많은 국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의 제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자신의 삶을 국가에 맡기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소위 보수 야당의 대표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최소한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권보다 한술 더 뜨게 되었어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돈 나눠주기에 나선 것, 이것은 국민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이제 한국인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부를 택했습니다. 정치는 이미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정부는 국민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가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은 점점 더 국가의 노예로 변해갈 겁니다. 네덜란드 사회심리학자 호프스테드 교수는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성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6개 기준을 사용했는데 그중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국민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은 국가의 통제에 대해서 수긍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과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미국 91, 네덜란드 80, 스위스 68, 아일랜드 70 이렇습니다. 이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0에 가까울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유럽에 속하는데도 그리스는 35예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18, 홍콩 25, 싱가포르 20, 파키스탄 14, 중국 20입니다. 그나마 가장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나라는 일본 46입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도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베네수엘라는 12, 에티오피아도 27로 평가가 됐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자유지수도 높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다 경제자유지수 10위 안에 들어있고 20위 안에 든 나라들도 대부분 이 영미계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즉 국민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시장경제도 잘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민은 사회주의적 국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179, 파키스탄 131, 중국 110, 에티오피아 142 등입니다. 모두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잘 들어맞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국민성은 집단주의가 강한데 제도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많이 허용하는 경우들입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 홍콩은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 2위잖아요. 대만은 17, 한국은 27입니다. 180개 나라 중에서의 순위이니까 모두 경제적 자유에서는 상위를 차지한 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개인주의 성향은 다들 25점 아래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제도와 국민 성향이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나라들에서는 왜 이 같은 부조화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2가지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식민지로부터 독립 직후에 얼떨결에 국민의 일반 의사와는 다른 체제를 택하게 된 겁니다. 홍콩의 체제를 택한 것은 영국 총독이었지 홍콩 인민이 택한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이광효 수상이 국민의 의사와 별 관계없이 그런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만 역시 장개석 총통과 국민당 독재의 결과라고 봐야 하겠죠. 대한민국도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체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4나라들의 경제적 자유는 선지자 또는 독재자에 의해서 강요된 성격이 짙은 겁니다. 자유가 강요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 또는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홍콩은 영국의 영토였고 싱가포르 역시 영국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대만은 미국의 혈맹이었기 때문에 경제 제도에서도 미국적 색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 진단이 맞다면 이 네 나라의 경제적 자유는 국민의 의사에 반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다지 원치도 않았던 그 자유 때문에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원래 자신들의 성향, 그 집단주의적 성향대로 경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그 나라들, 남미, 아프리카 나라들, 이런 나라들 민족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에 매몰돼 가지고 가난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예전부터 살던 방식대로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전체주의적인 삶인 거죠.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가 예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국민들은 제도를 자신의 국민성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가 그 시작입니다. 정규직 전환선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이런 것들로 평소의 희망사항이 구체적인 제도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례는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독일 국민은 히틀러에게, 베네수엘라 국민은 차베스에게,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희망과 자부심에 벅차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주의를 택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폭력과 가난과 노예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도 지금 그 길로 들어선 듯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